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듣자 하니 내 놈은 나주에 머무르면서 우리 창의병과 맞싸울 일진의 군사를 만든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대부리가 물었다. 나는 우방인 일본과 항쟁하는 것을 하루빨리 중지케 할 생각이오. 양만석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창의병에 붙들려온 그는 일신의 위태로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 듯 싶었다. 내 놈은 내 애비 모양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은 걱정하지 않고 오직 일신의 영달만을 생각하고 있는 게야. 친일하는 놈들이란 다 그렇거든. 어찌 감히 가친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요? 양만석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대부리를 꾸짖듯 따졌다. 나는 내 애비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누구간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요? 양만석이가 다시 따져 물었으나 대부리는 그가 옛날에 양만석이 내 비자였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때 서거칠이가 초막 안으로 들어와서 대부리에게 그의 형님이 와 있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자 대부리가 깜짝 놀란 얼굴로 일어섰다. 형님이 어디 계시느냐? 무슨 일로 오셨다 하시더냐? 대부리가 서거칠에게 거듭 물었다. 시방, 십장님의 초막에 와 계십니다. 어쩐 일로 오셨는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급한 일인 것 같더만요. 서거칠이의 전갈에 불이 나게 천자근의 초막을 나선 대부리는 혹여 그동안 와병 중이던 그의 모친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나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으로 발걸음을 급히 서둘렀다. 형님, 웬일이오? 어머님이 어찌 되셨소? 그의 초막으로 들어선 대부리는 웅보를 보자 다급하게 물었다. 아이고, 아니라 어머님은 괜찮으시다. 너한테 급히 의논할 일이 생겨서 찾아왔다. 그러면서 웅보는 짝귀와 서거칠에게 눈짓을 하여 잠시 자리를 비켜줄 것을 바랐다. 웅보의 눈짓에 짝귀와 서거칠이 초막을 나갔다. 아이고, 여기 도령님이 붙잡혀 왔자? 웅보가 아우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물었다. 대부리는 웅보 형의 말에 적이 놀랐으나 얼굴에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제야 대부리는 그의 형이 불시에 초막까지 찾아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양진사댁 도령님 여기 있자? 웅보가 다시 대부리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형님이 어찌 알고 계신던가요? 내가 도령님 홀례의 종자로 따라갔다. 대부리가 묻고 웅보가 대답했다. 묻고 있는 대부리는 느긋했으나 대답하는 웅보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렸다. 형님이 그놈의 종자로 따라가셨다고요? 박초시 집에 가셨다고요? 그렇단다. 마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형님답지 않으시구마요. 도령님을 풀어주거라. 그것 땜시 왔다.
택도 없는 소리요. 그놈은 외놈들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러요. 제발 부탁한다. 도령님 풀어주거라. 택도 없는 소리 마시란께요. 그놈을 살려주면 장차 우리가 큰 해를 입게 되는구만요. 대부리는 결연한 말로 웅보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웅보는 아우의 완강한 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쉽게 만석이를 풀어줄 것 같지가 않자 걱정이 되었다. 그놈을 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살려보내려면 뭐 때문에 여기까지 붙잡고 왔겠는가요? 하면 만석이를 죽일 생각이냐? 형님은 일전에 전주 지회장 장원영이라는 자가 타살되었다는 것도 모르시오? 양만석이는 장원영이보다 더 지독한 놈이오. 그렇지만 아직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놈은 장이병과 맞싸우게 할 일진의 병대를 맹글라고 한단께요. 형님은 우리 동족끼리 피를 흘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일진의 사찰원인 양만석은 그리 간단한 친일파가 아니라요. 그놈의 피 속에 마치 외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맹키로 철저한 일본 신봉자라니까요. 그런 놈을 살려줬다가는 우리 장이병이 나주 땅에서 발을 못 붙이게 될 거요. 그러니 형님은 참견을 마시오. 형님은 옛날 상전의 자식이라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시방 우리한테 상전이 누가 있단가요? 만석이 같은 놈들 땜시 우리는 시방 외놈들을 상전으로 모시게 되었단께요. 대부리가 긴 이야기로 웅보 형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웅보는 잠시 무견히 서 있었다. 그는 한참 후에야 아우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만석이는 내 핏줄이다. 그래서 대부리에게 가까스로 그 말을 쥐어짜고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대부리는 양만석이가 웅보 형의 핏줄이라는 말에 마치 총 맞은 사람처럼 한동안 숨쉬기를 멈추고 우두커니 그의 형을 바라보고만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하늘 어느 한 구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웅보 형이 양만석이를 살려내기 위해 형답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찌 그런 말을 다 하시오? 대부리는 처음으로 그의 형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옛날 상전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 구차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형님이 비열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혀 그의 형답지 않은 처사였다. 대부리는 마음속으로 형님도 벌써 늙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애잔한 눈빛으로 마저 보았다. 너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내 말은 참말이여. 이것은 많이 모고 나만 아는 일이다. 만석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면 내가 미쳤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통사정을 하겠냐. 너는 죽은 양진사가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비록 만석이는 양반이고 우리는 상것이제만 그놈은 내 핏줄인겨. 그러니 따지고 보면 만석이는 내 조카가 안 되겠냐. 웅부의 말에 대부리는 형님의 눈을 들여다보고 서서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제야 대부리는 웅부 형님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습기로 눅눅하게 느껴지는 초막 안에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다.
대부리는 그의 형님에게 할 말을 잃고 말았으며 웅보도 그의 아우에게 더 이상 구차함을 보이고 싶지가 않았다. 만석이는 어차피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 아니, 우리 식구가 될 수도 없고 말이오. 얼마 후에야 대부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식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나도 안다. 하지만 내 핏줄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만석이가 친일파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마님께 만석이가 나주에 머물러 있지 말고 멀리 떠나 있도록 하라고 귀띔을 해줄 생각이다. 그러니 목숨만은 살려주거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만석이가 나주 땅에 머물지 않게 할란다. 웅보가 다시 대부리에게 사정을 하였다. 대부리는 말이 없었다. 그는 만석이가 형님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에야 형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만석이를 형님과 함께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는 일이었다. 형님 부탁을 들어줄게요. 그 대신 명분을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돌려보낼 명분 말이요. 웅보는 대부리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래, 고맙다. 참말로 너를 찾아오기를 잘했구만. 그런데 명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설마 부하들한테 만석이가 내 핏줄이라는 것을 밝히진 않겠지, 아이? 다른 방도가 있는감요? 대부리가 처음으로 웃는 얼굴로 형님을 보며 말했다. 웅보는 아우가 웃는 것을 보고 그 말이 농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았다. 좋은 방도가 있구만요. 좋은 방도라니? 대부리의 말에 웅보가 물었다. 만석이의 몸값을 받아내는 것이로구만요. 그것도 박조 씨한테 말입니다. 몸값을 받아낸다고? 좋은 명분이죠. 나한테 맡기고 형님은 냉큼 돌아가시오. 만석이는 내가 데리고 갈란다. 그럴 수는 없구만이라오. 몸값을 받아내자면 사나흘은 걸릴 것인데 그때까지 형님이 우리 둔영에 머물러 계실 수는 없구만이라오. 그러고 만석이를 돌려보내게 되면은 우리는 둔영을 딴 데로 옮겨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은 만석이를 잠깐만이라도 만나보고 갈 수는 없겠냐? 웅부의 물음에 대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형님이 만석이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다른 곳이면 몰라도 창의병의 둔영에서 웅보 형님이 만석이를 만나게 되면 후환이 따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여기서는 만나지 마시오. 그런 것이 형님한테 좋을 듯이구만이라오. 야, 내 걱정은 말거라. 내 뜻은 알겠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냐. 그냥 얼굴만 보고 갈란다. 웅보는 아우가 그에게 한 말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만석이한테 이렇게 말하시오. 만석이가 붙들려 올 때부터 뒤를 따라왔다고 말이오. 그러고 나를 안다고 해서는 안 되니 아는 체 하지 마시오. 웅보는 대부리가 말한 대로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그러자 대부리가 웅보를 안내하여 다시 만석이가 붙잡혀 있는 천좌근의 초막으로 갔다. 몸값을 얼마나 요구할래? 대부리를 따라 천좌근의 초막이 있는 상수리나무 사이를 걸어가며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것은 나한테 맡기시오. 오늘 밤에 박초씨 집으로 사람을 보내 몸값을 요구할 것이오.
그러면서 대부리는 천자근의 초막 가까이에 이르자 미리 준비해온 노끈으로 웅보의 손을 앞으로 묶었다. 웅보는 대부리가 그의 손을 묶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웅부는 오히려 싱긋이 웃어 보였다. 웅부가 초막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만석은 사지가 묶인 채 천좌근 앞에 무기력하게 꿇어 앉아 있었다. 만석은 손가락 끝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짓불 쓰러지듯 허물어질 것만 같았다. 그는 웅보가 초막 안으로 들어서는 것조차 모르고 깨느른하게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다. 쇠서방님. 그가 만석에게로 우르르 달려가 엎드리며 소리쳐서야 그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웅보를 보았다. 양만석은 웅보를 보고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다. 만석은 이내 눈을 감아버렸다. 웅보에게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쇠서방님이 끌려 나가시자가 셋내가 살금살금 자귀를 짚어왔다가 붙들리고 말았구만이라오. 웅보가 묶인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으나 만석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다. 웅보는 양만석의 초췌한 얼굴을 살펴보았다. 불쌍하고 가련한 생각이 목구멍 가득히 뻗질러 올랐다. 웅보가 만석이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리라고는 웅보 자신도 전혀 예기치 않았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만석이 대신 자신이 고초를 당하고 싶었다. 지금껏 만석이가 그에게 불공스럽게 대해왔던 잘못을 용서하리라고 마음속으로 요량하였다. 웅보는 언제까지나 눈 감은 만석이 앞에 처연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었다. 대부리는 형님의 그런 모습이 보기 싫었다. 그래서 천자근에게 웅보를 끌어내라는 눈짓을 하였다. 그만 일어서서 나가! 천자근이가 웅보의 등떨미를 낚아채며 윽박질렀다. 그제야 만석이가 얼핏 눈을 뜨고 천자근에게 끌려나가는 웅보를 보았다. 잠시 후에 대부리가 밖으로 나와서 웅보를 다시 그의 초막으로 안내하였다. 웅보는 대부리를 따라 초막까지 오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지가 묶인 채 초췌한 모습으로 꿇어앉아 있는 만석이가 눈에 밟혀왔기 때문이다. 대부리가 서거치를 불러 음식을 가져오게 하여 형을 대접하였으나 웅보에게 음식 맛은 소태 껍질처럼 썼다. 아이고, 만석이한테 요기를 좀 시켜주었으면 쓰겄는디. 웅보가 밥숟갈을 놓으며 동생에게 부탁하듯 말했다. 걱정 마시오. 이 기회에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줄 거니까요. 그것을 알아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구만요. 요번에 잡돌이를 못 오면 되려 더 극악한 사람이 되고 말 거로구만요. 몸을 상을 정도로 잡돌이를 했다가는 되려 양심만 키우게 된다. 그러니 몸을 상하게 하지는 말거라. 알았구만요. 그러니 형님은 그만 내려가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대부리는 서거칠에게 웅보를 마을 근처까지 배웅해주고 오라고 일렀다. 웅보도 더 이상 산막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 초막 밖으로 나갔다. 우기일이 모레다. 그때까지는 만석이를 돌려보내도록 부탁한다. 대부리와 헤어지면서 웅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였다.
대부리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는 않았으나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만석이를 돌려보내면 우리는 곧 태매산을 떠나서 둔영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니 그리 하시고 다시는 여기에 찾아오지 마시오. 대부리는 등성이까지 따라 나와서 그렇게 말하고 이내 몸을 돌려 세웠다. 웅보는 서거치를 따라 그가 비를 맞고 오던 길로 되돌아 계속 등성이를 오르내려 큰 골짜기에 이르렀다. 웅보가 서거칠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서거칠은 골짜기를 내려갈 때까지만 함께 가겠다면서 빠른 걸음으로 앞장을 서서 걸었다. 자네한테 부탁이 있는디 들어줄란가? 그들이 골짜기를 내려와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웅보가 넌지시 입을 열었다. 말씀해 보쇼유. 붙잡혀온 양만석이란 사람 말이시. 장 십장님의 옛날 상전 아들 말씀이란께요. 그 사람 몸 안 다치게 좀 마음을 써주소. 그러고 묵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말이시. 그 사람 장이병 씨를 말릴 잔악한 친일파라든기라우. 웅부의 부탁에 서거칠이 뜻밖이라는 듯 되물었다. 그래도 아직은 장이병을 못 살게 하지는 않았지 않은가. 나중에 어찌 하더라도 요번만은 몸을 상하게 하지 좀 말아주소. 우리 장 십장님 생각하고는 딴판이시로마이. 장 십장님께서는 그놈을 살려줄 수 없다고 하셨는디. 서거칠은 태매산 밑 마을 모퉁이에 이르자 웅부의 그 같은 부탁에 찜부럭한 얼굴이 되어 그만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서거칠과 헤어진 웅보는 부루메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새끼내로 향했다. 그는 새끼내에서 만석이가 풀려나올 때까지 기다릴 걱정이었다. 그가 태매산을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포대기만한 구름 조각들 사이로 여름 햇살이 바늘 끝처럼 날카롭게 내리꽂히고 있었는데 새끼내에 당도할 무렵에는 햇살은 사그라지고 하늘이 참포록하게 가라앉아 바람 한 점 없었다. 집에 당도한 웅보는 먼저 큰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렸다. 큰아야, 어쩌냐 꿈에 내가 진사댁 도령님하고 나란히 꽃상해를 타고 가더란 말이야. 귀신돈 너울거림시로 요령제비 선창소리에 맞춰서 춤추는 꽃상해 위에 너고 만석이 도령님하고 앉아있더란 말이다. 꿈에 상해 타면 큰 잔치가 벌어진다더만은. 어머니가 누운 채로 꿈 이야기를 하였다. 웅부는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혹시 복을 입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웅부는 새벽부터 허덕지덕 싸댄 탓으로 몸이 나른하여 곧 어머니 방에서 물러나와 건넌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벌렁 몸을 뉘었다. 만석이 도령님이 첫날 밤에 산도적들한테 붙잡혀가서 죽었담시라우. 막 몸을 뉘고 얼핏 눈을 붙이려는데 쌀분이가 들어오면서 뚜벅 물었다. 그 소리 어디서 들은겨? 웅보가 눈을 감은 채 되물었다. 새끼네 소문이 쫙 퍼졌습디다요. 새끼네 가정 소문이? 그제야 웅보가 눈을 뜨고 쌀분이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는 제발 그 소문이 강을 건너지 않기를 빌고 싶었다. 소문이 강을 건너 노루목에까지 퍼져들게 된다면 유씨 부인이 혼절하여 쓰러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부리가 우기 날까지는 만석이를 돌려보내주리라 믿고 있었다. 그래서 제발이지 그때까지만 만석이의 일을 그의 어머니가 모르게 되기를 바랐다. 택도 없는 소리들 하고 있네. 새서방님이 죽기는 왜 죽어? 하면 헛소문이란 말이오? 시방 내가 새서방님을 만나고 오는 길인디도 죽었어? 어메, 세상에 그런디도 죽었다고 난리였구만. 아이고, 입이 여럿이면 금도 내긴다더만. 웅보는 쌀분이의 시부렁거리는 말을 들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쌀분이가 저녁을 차려왔으나 그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그날 밤 대부리는 자정이 가까워 오자 둔영을 옮기기 위해 대원들을 이끌고 태매산을 내려와 영산강 쪽으로 향했다. 그는 부덕촌 앞 한박산에 이르러 천좌근으로 하여금 만석이를 끌고 가서 몸값을 받아오도록 명하여 먼저 부로매로 보내고 나서 계산 쪽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대부리는 새끼네 앞에 이르자 짝귀에게 대원들을 인솔하여 계산에 올라 둔치케 하고는 그는 서거치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대부리가 자야가 넘어서 집에 들어서자 깊이 잠들어 있었던 식구들이 모두 깨어 집안이 온통 수런거렸다. 대부리는 먼저 와병 중인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렸다. 어머니는 대부리에게 상반신을 좀 일으켜 달라고 하여 벽에 등을 기대고 어슷하게 앉아서 희미하게 출렁거리는 기름 불빛으로 오랜만에 얼굴을 대하게 된 아들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작은 아야, 이 애미 죽을 때꺼정만이라도 집에 좀 붙어 있을 수는 없겠냐? 소식도 없이 짐이 맨키로 떠돌아댕기다가 몇 년 만에야 돌아오더만은 포도시 달포가량이나 집에 눌러 있더니 떠돌아댕기다가 돼진 개끼가 씌었는지 산에서 돼진 산매가 씌었는지 어째서 그럼 싸댕기기를 좋아하냐. 어머니는 대부리의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대부리의 생각에 어머니의 기력이 전보다 훨씬 떨어진 듯 싶어 마음이 아팠다. 대부리는 그날 밤만이라도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었다. 그는 아들 소바우와 함께 어머니 방에서 잘량으로 누울 자리를 치웠다. 소바우 없이 나 좀 보자. 대부리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웅보가 밖에서 불러냈다. 대부리는 형님이 무엇 때문에 그를 밖으로 불러내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요? 하고 물으면서 방문을 열고 나갔다. 만석이는 어찌 됐느냐? 대부리가 나가자 그의 형 웅보가 소곤거리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부르메로 가구만요. 박조씨가 몸값을 내놓는 대로 풀려날 것이오. 하고 대부리도 한껏 목소리를 줄여 말했다. 몸값을 안 내주면은 어쩔래? 그렇게 사가겠어요. 웅보 형의 물음에 대부리가 느긋한 태도로 반문했다. 그 사이 천좌근이는 그의 대원 10명과 함께 만석이를 끌고 부로매에 당도하였다. 천좌근은 그의 대원 3명에게 동구 밖 굴찬나무 숲속에서 나머지 대원들이
박조 씨의 집에 가서 사위 몸값을 받아 돌아올 때까지 만석이를 붙잡고 기다리라 이르고 서둘러 마을로 들어갔다. 천자그는 대원들로 하여금 집 안팎을 경계토록 하고 엄장한 대원 3명과 함께 박초씨 거처로 몰려 들어갔다. 천자그는 준비해온 부싯돌로 불을 만들어 석유 등잔불을 밝힌 다음에 박초씨를 깨웠다. 박초씨 거처 왼쪽 사랑채 옆방에는 하인들이 잠들어 있어 그 방에도 불을 밝히고 총뿌리를 들이대 경계하였다. 왜 놈들이냐? 천자근이가 바로 그의 허구리를 찔벅거려 깨우자 깜짝 놀라 눈을 뜬 박초씨가 소리를 지르다가 그의 가슴팍에 들이댄 총뿌리를 보고는 바들바들 떨었다. 내 사이놈을 데리고 왔으니 어서 몸값을 내놓아라. 몸값을 내놓지 않을 시는 이 기계로 숨통을 끊어버리고 말겠다. 어서 어음을 쓰거라. 이 집에는 시방 30명이 모두 기계를 들고 철통같이 둘러싸고 있으니 딴 생각은 하지 말거라. 그러고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는 이 집을 잿더미로 맹글고 말 것이니라. 천자근이가 총뿌리로 박초씨의 가슴팍을 가볍게 건드리며 말했다. 저 몸값이 얼마요? 박초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쌀로 200가만이다. 200? 쌀 200가만이래야 양총 20자루값에 불과하니라. 그래, 내 사이놈 몸값이 쌀 200가만이도 못 된단 말이냐? 천자근이가 다시 총뿌리로 박초씨 가슴팍을 찌르면서 소리쳤다. 그 소리에 옆방에서 자고 있던 하인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다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앉았다. 장이병들이 들이댄 총뿌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냉큼 어음을 맹글지 못하고 뭘 꾸물거리는 거냐? 천자근이가 박초씨를 향해 소리쳤다. 어찌 몸값을 나한테 내놓으라는 게요? 나주 그 사람 집에. 박초씨가 말을 얼버무렸다. 내 딸년의 몸값을 그쪽에서 받아내려고 그런다. 그렇다면 내 여식을. 그러니 몽글작거리지 말고 냉큼 쌀 200가마니 값 어음을 맹글라는디도 그러는구나. 내 사이놈의 몸값을 내놓지 않겠다면 내 딸년도 붙잡아 가겠다 이 말이다. 이래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느냐? 예. 어음을 맹글어 드리지요. 그러면서 그는 천자근에게 하인을 시켜 지필묵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박초씨의 그 말에 천자근은 하인들의 방을 지키고 있던 대원 한 사람을 불러 하인을 시켜 벼루에 먹을 갈게 하라고 일렀다. 하인이 박초씨 방에 들어와 먹을 가는 동안 천자근은 곰방대를 꺼내 담배를 피워 물었다. 왼손으로 곰방대를 쥐고 오른손으로 양총을 들어 박초씨의 멱통을 겨냥하면서 어음을 빨리 쓰라고 거듭 다그쳤다. 박초씨는 떨리는 손으로 어음을 썼다. 백미 200석 대금이라고 쓰고 나서 잠시 천자근을 쳐다보았다. 그때 첫 닭이 자지러지게 회를 쳤다. 천자근이가 총뿌리를 박초씨의 턱 밑에 들이대며 거친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박초씨는 수결을 하고 나서 헌지 댁들은 뉘시며 이 어음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초씨 물음에 천자근은 애매하게 웃음을 떠올렸다.
우리는 창의병이다. 그러고 이 어음은 외놈들과 싸울 기계를 구입하는 데 쓸 것이다. 박초 씨는 이제 창의병들에게 기계를 사준 셈이 된다. 그러니 헌병대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박초 씨가 우리와 내통을 한 것으로 치부하고 박초 씨를 닥달할 것이다. 천자근의 말에 박초 씨 얼굴이 달빛을 받은 벚꽃처럼 창백하게 옅어지면서 수결을 마친 손끝을 바르르 떨었다. 하면 어쩌면 좋습니까요? 헌병들이 나를 족치면은 어쩌지요? 하고 매달리는 목소리로 거듭 물었다. 걱정 마라. 박초 씨만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게니. 그래야지요, 지발. 댁들은 내 이야기를 발설치 마시오. 박초 씨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간청했다. 천자근은 어음을 챙겨 품속에 넣고 방을 나섰다. 그는 방을 나오면서 박초 씨에게 잠시 후에 사위가 돌아오게 될 것이니 기다리시오. 하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는 대원들을 앞세우고 마을 어귀에 당도하여 양만서기를 풀어주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둔영을 옮길 것이니 섣불리 우리를 찾아올 생각은 말거라. 그러고 차후로 내 놈이 우리 청이병 하는 일을 회방칠 시에는 가차없이 너의 목숨을 거두고 말 터이니 자중해야 하느니라. 천자근은 양만석을 풀어주면서 엄히 타일렀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요. 양만석은 몸을 돌려 세우며 천자근을 향해 퉁겨댔다. 양만석의 태도에 대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움켜잡고 쐐기를 칠 듯이 으르렁거렸다. 이것을 본 천자근이가 그의 대원들을 말렸다.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내놈 제삿날이니라. 천자근은 양만석의 뒤통수에 대고 쥐어박듯 말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새벽닭 회치는 소리가 길게 꼬리를 물고 어둠을 갈랐다. 삽삽한 새벽 강바람에 별빛이 자우록이 흔들렸다. 천자근이 대원들과 함께 어둠에 묻힌 산모퉁이를 안고 돌아 새끼 내 앞에 이르렀을 때 서거칠이 미리 길에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십장님께서 어음은 제게 주시고 계산으로 가서 둔치하라 이루셨구만요. 서거칠의 말에 천자근은 적이 마뜩 차는 듯 선뜻 어음을 서거칠에게 내놓지 않고 잠시 미적거리다가 볼멘 소리로 시방, 장십장은 못 오고 계시는가? 하고 서거칠에게 물었다. 모친께서 병중이시라 잠시 댁에 들리셨구먼이라오. 서거칠이도 천자근이가 그에게 어음을 내주지 않고는 는지적거리자 다소 언짢은 마음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삐뚤어지게 빗나가고 말았다. 앞장을 서게. 내가 직접 장십장을 만나야겠네. 천자근이 말하며 어둠 속으로 서거칠을 보았다. 서거칠은 몸을 돌려 새끼네 마을 쪽으로 휘어들었다. 천자근은 대원들에게 잠시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라 이르고 서거칠의 뒤를 따랐다. 돈단에 올라 대부리의 집 앞에 이르자 천자근은 사립작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서거칠에게 장십장을 좀 나오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서거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 안으로 들어서면서 생기침을 쏟았다. 그는 천자근이가 장십장 이름을 들먹일 때마다 님자를 붙이지 않고
장십장, 장십장 하고 말하는 본새가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잠시 후 서거칠이 통기를 받은 대부리는 큰 방에서 나와 천자근이가 서 있는 사립작 밖으로 나갔다. 어음은 어찌되었소? 대부리는 천자근을 보자 다급하게 물었다. 백미 200섬짜리로 받아왔습니다요. 천자근이가 품속에서 어음을 꺼내 대부리에게 내밀며 말했다. 욕봤소. 날이 새는 대로 어음을 가지고 영산포에 가서 옥가무도를 만나 기계를 부탁하대요. 이 어음 가지면 최신식 기계 20자루는 살 수가 있소. 기계도 기계지만 탄환을 좀 많이 구득하 주십시오. 양만석이는 돌려보냈소? 풀어주면서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기는 했는디도 꺼름칙하구만요. 무슨 일이 생겼소? 요번에 양만석이를 돌려보낸 것이 어쩐지 양만석이 그놈 보통 뻗센 놈이 아닙디다. 천자근의 말에 대부리도 호랑이를 놓아준 것 같아 다소 찜찜한 기분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천자근 앞에서 그런 속례를 내색하지 않고 별 탈 없을 것이오. 하고 말하며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다. 미명의 마지막 어둠이 두껍게 덮여 있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계산에 가서 둔치를 하고 있으시오. 나는 기계 밀매꾼을 만나고 올라가겠소. 대부리가 어음을 고이춤에 찌르며 말하자 천자근은 어둠 속에서 고개만 두어 번 끄덕이고 나서는 발길을 돌렸다. 반석이는 어찌 되었다냐? 천자근이가 돌아가고 대부리가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미리 토마루에 나와 서 있던 웅보가 아우 옆으로 내달아오며 다급하게 그러나 한껏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박주씨 집으로 돌아갔답니다요. 대부리는 간단히 말하고 서거치를 데리고 어머니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날이 밝으려면 멀었으니 얼핏 눈을 좀 붙여라. 대부리는 깊이 잠들어 있는 소바울을 그의 어머니 옆으로 밀치고 누우며 서거칠에게 말했다. 서거칠도 대부리 옆에 누웠다. 소바우는 코를 심하게 골았다. 때로는 이를 갈기도 하였다. 거칠아. 대부리가 나지막하게 그의 왼쪽에 누워서 숨소리를 죽이고 있는 서거칠이를 불렀다. 예, 십정님. 우리 소바우를 내 동생같이 생각하거라. 소바우가 너보듬도 2살이나 적으니께 동생뻘이 안 되겠냐. 우리 소바우는 심지가 약한디다가 워낙 약골이라서 늘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그러니 앞으로 거칠이 내가 친동생 같이로 잘 보살펴 주거라. 알았구만이라오. 지연트는 동생도 없은께 소바오를 동생으로 삼겠구만이라오. 고맙다. 그만 자거라. 십장님도 좀 주무셔요. 그러자. 날이 새는 대로 영산포에 나가봐야 하니께 눈을 좀 붙이자. 대부리는 그렇게 말하고 잠을 청해보려고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뒤숭숭하여 잠에 빨려들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에서 가느다랗고 끝이 보이는 듯한 어머니의 삶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어머니는 목에서는
더글더글 가래 끓는 소리가 함께 문풍지가 강바람에 떠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짧았다가 길어지고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지는 어머니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를 들으면서 대부리는 잠시 어머니의 젊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양진사 댁 종으로 있는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본 일이 없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날이 새기 전부터 안방의 토마루 앞에 마님이 일어나 곡간을 열고 아침을 지을 양식을 내줄 때까지 서 있었고, 밤이면 모든 방에 불이 꺼진 다음에야 잠자리에 들곤 하였던 것이다. 위로는 상전들의 타박과 지청구를 다 받아 사귀고 걸핏하면 도망을 쳐서 집안을 휘젓곤 하던 시아버지며 성깔이 깐깐한 시어머니 뜻을 눈썹 한번 세우지 않고 고분고분 받들고 집안의 남녀 비자들이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이 불난 강변에 댄 소 날뛰듯 하면서도 군소리를 하거나 안색 한번 바꾸지 않고 이것이 내 팔자거니 온갖 고통 꿀꺽꿀꺽 삼키며 살아온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설이 맞은 고추잎처럼 고스러져 가고 있었다.